사실 이번 동부전선에서의 이제 성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뭐 전력이 압도적이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전술이 좋았다. 특히 기만 전술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허를 찔러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성과를 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도 사실 이제 예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놀랬고 어떻게 보면은 6개월을 넘기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다른 이제 계기를 맞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정프로님이 안 계셔서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요즘에 뉴스에서 이제 종종 보실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큰 변화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을 크게 이제 밀어붙여서 잃어버렸던 영토를 대폭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되게 전격적으로 이제 벌어진 정말 한 2, 3일 만에 어마어마한 영토 3,000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그러니까 서울의 한 5배 정도 되는 영토를 이제 한 이틀 만에 이제 회복을 한 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큰 영토를 이제 회복을 했냐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오른쪽 두 개의 이제 지도가 보이실 거예요. 왼쪽 지도는 9월 8일까지의 어떤 전황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에서 이제 확보하기 시작한 이제 그러한 지역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하르키우 근처에 조금 지역을 회복을 이제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어떻죠? 지금 거대한 지역들을 이제 회복을 이제 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난 한 3월부터 3, 4, 5월 달에 걸쳐 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탈취한 동부 지역의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 뭐 어마어마하다기보다는 뭐 많은 지역들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이제 회복을 한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누구도 사실 이제 예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놀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6개월을 넘기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다른 이제 계기를 맞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전차 그리고 이제 장갑차 등 이제 수백 대의 차량을 포기하고 이제 동부전선 쪽 더 동쪽으로 이제 몸만 빠져나간 이제 그런 상태고요.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에 이제 회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교통의 요충지인 이제 이지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하단에 보이실 텐데 요 이지움 같은 경우는 도로를 통해서 주변 지역으로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오스킬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있는 쿠찬스크라는 지역을 확보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쿠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스킬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 동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9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일단 서쪽 지역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장악을 하고 동쪽 지역도 이제 아마 조만간 확보를 할 것 같은데 이 동쪽 지역을 확대를 해서 보면 거대한 이제 철도 시설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적으로 철도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러한 군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철도에 어떻게 보면 요충지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그 도시를 이제 뺏기게 되면서 러시아군은 이제 큰 타격을 이제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그 대규모 공격에 성공을 하면서 러시아군은 일단은 큰 타격을 이제 받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남부전선이라고 하는 이쪽 아래쪽 지역, 흑해 주변 지역에서도 현재 공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부전선 쪽에서는 이제 공세를 통해서 큰 성과를 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실 여러 차례 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 쪽에서 공세를 취했는데 그동안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격을 하다가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서 이 북쪽 지역으로 약간 틀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가면서 상대를 크게 곤란에 빠뜨리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이제 국가들로부터 많은 이제 지원을 이제 받았던 거죠.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국가들, 도와주는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가 이제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너희들이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압박을 알게 모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성과가 나야. 성과가 나면 도와주는 거고. 성과가 안 도와주면 이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지지부진하게 있으면 얘네들 도대체 왜 이러지? 능력이 없나? 우리가 잘못 판단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보여줘야 된다.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다급함, 조급함이 사실 또 있기도 했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러시아라는 체급이 훨씬 큰 상대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한 번이라도 크게 깨지고 나면 우리는 끝장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되게 또 조심스러워야 된다 라는 그 생각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갈팡질팡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그동안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그동안에 잘 다듬은 세력, 전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큰 성과를 이제 거둠으로써 너희들 서방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줬던 거죠. 사실 이번 동부전선에서의 이제 성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뭐 전력이 압도적이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 전술이 좋았다. 특히 기만 전술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허를 찔러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성과를 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군 같은 경우는 지난 한 8월달, 7월달부터 이 남부 전선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많이 밝혔고 얼마 전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 헤르손이라는 도시를 탈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이 우크라이나가 남부 전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은 되게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흑해로 나가야 되는 이 안정적인 지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 요 정도 지역은 지금 이제 드네프르강하고 연결되는 요 정도 지역은 어떻게 공격을 해보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그 정도에서 타협을 보면 전쟁이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부 전선에서 곧 대공세가 시작된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는 헤르손 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헤르손이라는 지역은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드네프르강이 여기 흑해로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드네프르강을 등 뒤로 끼고 있는 해안가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이 헤르손이라는 도시는 되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 중요한 지역이냐면은 이 남쪽에 이쪽에 보면 잘룩해지는 요 지역이 있는데 요 지역이 이제 그 러시아가 2014년에 가져간 이제 크림반도인 거죠. 그래서 요 헤르손이라는 지역을 넘어가면 이 크림반도 입구까지 바로 쉽게 내달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게 됩니다. 즉 헤르손을 상실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림반도 방어도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그러한 지역인 거죠. 여기서부터 헤르손에서부터 크림반도 요 북쪽까지는 한 90km 정도니까 금방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르손을 장악을 하면 이 드네프르강 유역, 즉 흑해로 들어가는 유역들을 장악을 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크림반도에 부족한 물이 이쪽 지역에서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헤르손을 장악을 하게 되면 다시 우크라이나가 물 공급을 차단하면서 크림반도를 또 고난의 이제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화면에서 보시면 이쪽 크림반도 이 북쪽에 요즘 보시면 뭔가 물 색깔이 되게 희한하다, 지도 색깔이 이상하다라고 보실 텐데 실제로 물 색깔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석호들이 이제 많이 산재하고 있고 지하의 광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신기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전선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드네프르강에 있는 교량들, 헤르손 지역과 이 크림반도 쪽, 요 드네프르강을 건널 수 있는 교량이 한 3곳 정도 있는데 이 교량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타격을 이제 했었습니다. 미국이 지원해주는 이제 하이마스 같은 이제 정밀 타격 무기를 이용해가지고 러시아군을 이제 고립시키고 장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교량을 부수고 나면 우크라이나군은 막상 이 헤르손을 점령을 해도 동쪽으로 더 진군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크라이나군이 생각하는 것들은 요 정도 헤르손 주변 지역 드네프르강하고 요 정도까지는 확실히 점령하겠다라고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하이마스라는 이름일 겁니다. 이 하이마스는 이제 미국제 이제 무기죠. 미국제 이제 다연장 로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한테 미국이 제공해 준 것들은 요 트럭에 실린 요 하이마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갑 차량에 실려 있죠. 그래서 MLRS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MLRS 비교해보면 M240과 비교해보면 절반 사이즈예요. 탑재하고 있는 게. 그래서 여기는 한다스 12개의 자연장 로켓을 쏠 수 있으면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6발을 쏠 수 있는. 그러니까 타격력은 절반인데 대신 바퀴 트럭이기 때문에 훨씬 고속으로 이제 운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군한테 전해진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식으로 정밀한 타격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그 이전까지 하이마스가 전해지기 이전까지 우크라이나군은 한 20km 정도까지만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 하이마스를 이제 받게 되면서부터 최대 뭐 300km까지는 사실은 이제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이제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아직 미군이 지원 안 해줬고요. 그냥 다연장 로켓 한 60km에서 80km 정도까지는 공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무기를 이제 지원을 이제 받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러시아군의 이제 탄약고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러시아군의 장점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이 제공해준 이제 함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들을 이용해가지고 러시아군의 이제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되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밀덕들 사이에서 좀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어느 날 러시아가 이 미국이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이 함 미사일의 파편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이 트위터에 이제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함 미사일이라는 것들은 미군기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전투기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이를테면 미사일을 제공해준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아무 전투기에서나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쓸 수 있도록 이것들을 통합해주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작업은 아무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맡겨주면 사실은 남 좋은 일만 시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택적으로, 그리고 해준다 하더라도 매우 비싼 비용을 이제 받고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새로 대공 미사일을 만들었다, 사이드 와인더와 같은 단거리 대공 미사일을 성능 좋게 만들었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F-16이나 F-15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동의를 해줘야 이제 인터그레이션이 되는 건데, 한 미사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 이제 쓰는 미사일인데 이걸 어떻게 우크라이나 공군이 썼지? 라고 이제 궁금해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한 미사일의 모습은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인데,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이거를 지상에서 쏠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니냐? 아니면 몰래 미군이 와서 쏘고 간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공군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제 궁금증이 풀렸던 거죠. 미그 29에서 이 한 미사일을 쏘는 모습들이 이제 공개가 이제 됐습니다. 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사하고 나서 요 항적이 약간 독특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사일 모양도 있기 때문에 금방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즉 구소련제 미그 29에서 미제 한 미사일을 인테그레이션 해서 발사를 했다라는 게 밝혀졌던 거죠. 그래서 뭐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밝혀진 걸 보면 미국이 기본적인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이 미그 29에다가 탑재를 해서 쏠 수 있도록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그런 쪽에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점들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놀랬다라는 면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대레이더 미사일, 한 미사일 같은 경우를 이제 쏘게 되면 방공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하늘을 감시하기 위해서 켜놨던 이 레이더를 이제 끌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가 맞으니까. 그러면서 레이더를 끄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 순간 방공망이 이제 무력화되면서 상대방 공군기가 이제 들어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이제 그러한 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대레이더 미사일이 들어오면서 러시아의 방공망이 상당히 이제 무력화 되기 시작을 이제 했던 거죠.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사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사실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괴로운 이제 그러한 거죠.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키우 포위를 포기를 하면서 동부전선에 집중을 하면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전술을 이제 구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규모의 포병 전력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건물 하나하나를 다 그냥 아예 뭉개버리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에 최대 7만 발 이상의 포탄을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포격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뭐 참호에 들어가 있으면 뭐 괜찮다. 하지만 말이 7만 발이지 이 정도 포격을 받고 있으면 사람이 멍해집니다. 예전에 미드 뭐 태평양 같은 경우를 이제 퍼시픽 같은 경우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대구경 포를 집중적으로 맞다 보면 사람이 멍해집니다. 그리고 공포심이 들어서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 러시아군이 노렸던 것은 이제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동부전선에서 이러한 전술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군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차근차근 이제 서쪽으로 밀어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 미국이 지원해준 하이마스를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후방에 있는 러시아군의 이런 탄약고들을 이제 공격을 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날려버리는데 계속 성공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포병이 하루에 7만 발 정도 포병을 쓰려면 어마어마한 포탄을 쌓아놓고 쓸 수밖에 없는데 그 탄약고들을 이렇게 날려버리니까
러시아 포병이 제대로 이제 활동을 이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선 바싹 붙여가지고 이제 20km 그 후방에서 포탄을 쌓아놓고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안전해지는 곳이 거의 100km 가까이 뒤로 가야 되다 보니까 훨씬 뒤로 움직여야 되고 그것들을 전선까지 움직이기 위해서 더 많은 트럭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큰 타격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뭐 동부전선, 남부전선 할 거 없이 이런 하이마스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세 준비를 이제 그 동안에 쭉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0일 날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100만 명을 동원하겠다. 우리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그 동안에 후방 지역에서 훈련하고 그다음에 보급하고 편성을 마친 10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 남부전선, 즉 헤르손 지역을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리가 끊긴 이 지역에서 고립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를 놔서 물류를 계속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또 하이마스를 통해서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량과 관련된 전쟁을 이제 계속 이제 벌였던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부터 이 남부전선, 헤르손 지역에 대한 공세를 진행했는데 다들 잔뜩 기대를 하고 봤는데 너무 느렸어요. 야, 정말 뭐 기어가냐? 하루에 정말 몇백 미터도 못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던 거죠. 뭐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약한 것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군이 이 지역을 이제 요새화 해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일일이 공격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매우 늦을 수밖에 없었다. 라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에 과연 헤르손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 눈을 다 이쪽 헤르손 지역으로 남부전선 지역으로 집중해 놓은 사이에 몰래 이 동쪽 지역으로 전선을 집중을 해놓고 우크라이나군이 동쪽을 때린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성동격서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달부터 이 동부전선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를 하면서 이제 치열한 포격전, 그다음에 시가전 이런 걸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서쪽으로 밀어내는데 이제 성공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지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베로도네츠크 이런 전략적 요충지들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했고 지난 7월 3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군이 지키려고 사수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던 리시찬스크 같은 지역까지 이제 러시아군으로 넘어가면서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가 확실히 승리했다라는 것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이제 평가였어요. 그래서 루안스크라든지 도네츠크 이 두 전체 지역은 이제 러시아가 확실히 장악하는 게 맞고 우크라이나군이 이걸 회복하는 데는 실패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나머지 무대는 요 남부전선 헤르손을 점령을 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계속 공세를 서쪽으로 이제 전개를 했습니다만 고질적인 이제 병력 부족, 특히 이제 보병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전선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7월부터 9월 초반까지 뭐 일부 포격전이 왔다 갔다 했으나 뭐 동부 전선은 그냥 맨날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9월 4일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을 하고 이제 병력뿐만 아니고 전차 등 이제 기갑 장비들을 이제 대규모로 이제 동원을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생각지 못한 이제 공세를 펼쳤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세 소식이 알려졌을 때 헤르손 지역에 이제 공세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계속 동부전선에서 병력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증원을 해주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조공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동부전선이 오히려 뭐 메인 펀치였던 이제 그런 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이지움이나 이런 지역을 바로 서쪽에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을 통해서 내려오는 식으로 허를 찔러서 이제 공격을 이제 했던 거죠.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에 전력을 집결해서 공세를 펼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지 못했죠. 일단은 적 정보를 탐색하는 데 실패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이렇게 해오면 우선적으로 이제 공군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격퇴를 해야 되는데 제공권을 이제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군기가 동원이 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막아내지 이제 못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약고
탄약가 계속 날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약이 이제 부족을 해서 러시아군의 장기인 이제 화력도 이제 부족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뭐 탄약을 구입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난 이제 얼마 전에 나오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루머는 아니고요. 실제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구입하려는 이제 그러한 의지는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대규모 병력과 전력을 집중을 하니까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이제 쉽게 이제 붕괴가 됐던 거죠. 그래서 하루에 약 70km 정도를 이제 전진을 해서 러시아군이 한 2달 반 동안에 걸쳐서 힘겹게 획득한 영토를 회복을 이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갑차라든지 보병 전투차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SUV 이런 것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병들을 태워서 이제 병력을 수송하면서 전격전을 이제 전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소규모 저항 거점들은 후속 부대에 맡기고 앞에 선도 부대들은 계속 동쪽으로 내달리면서 점령 지역을 이제 확대를 하는 이제 그러한 전술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보병 전투차나 장갑차가 부족해서 그렇지 미국이 하는 전투와 상당히 기계화 사단이 하는 거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전쟁을 치렀다고 그래요. 미군의 어떤 자문을 받아가면서 러시아군은 주로 이제 여단 단위로 많이 작전을 펼쳤는데 여단을 하나 이제 사단 규모로 편성을 해가지고 편제를 해서 하나의 세력으로 이제 강한 이제 공격력을 전개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선들이 끊어지면서 개별적으로 이제 고립이 됐고 공포에 질린 러시아군이 이제 동쪽으로 이제 후퇴를 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진행이 됐던 거죠. 급하게 후퇴를 하다 보니까 뭐 이 갖고 있던 중장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반기하고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사실 이제 러시아군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러시아군이 후퇴를 되게 잘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다급한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 정도의 포위망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에 빨리 판단을 내려서 병력이라도 그 정도 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군 현지 지휘관들이 되게 냉정하게 판단을 잘했다. 그리고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후퇴를 할 때는 아주 미련 없이 빠르게 후퇴를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키우 그 전선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의 속도로 재빠르게 이제 후퇴를 함으로써 전력을 보존하는데 일정 부분은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진격을 현재로서는 이제 오늘이 9월 14일인데 9월 13일, 14일 정도에는 이제 멈추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공세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아 있는 아직 그 확실하게 정리되지 못했던 지역들을 장악을 하는데 집중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북쪽 지역으로 러시아군이 완전히 물러간 지역들을 회복을 하면서 이제 북쪽 지역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러시아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과거 국경 지역까지 이제 회복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세기 모든 것이 다 인공위성이랑 뭐 여러 가지 정보로 인해 가지고 다 알려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과거에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전격전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걸 이제 해낸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놀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제 성동격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전술적으로 매우 보안을 잘 유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끊임없이 거대한 반격 계획을 세우고 있고 주로 남부 전선을 집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서방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는데 미국이 그거를 너무 크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줄여서 남부 지역으로 공세를 국한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심지어 저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 헤르손 지역에 공세를 집중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사이에 사람들의 관심이 다 남쪽으로 가 있는 사이에 이제 병력과 장비를 나눠서 계속 동부 지역으로 운반하는데 성공을 이제 했던 거죠. 러시아군이 이제 헤르손 남쪽 지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병력을 계속 빼서 남부 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면서 러시아군 배치가 상당히 허술해지고 그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정말 과감하게 사실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이런 공세를 펼친다는 것들은 가진 게 많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살떨리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날려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전쟁.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가진 전력을 상당수를 이 틈에다가 밀어 넣어서 뭔가를 도박을 이제 걸었고 그게 과감히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가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세 종말점이 되게 짧을 거다, 금방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가 버리고 간 뭐 유류, 차량, 무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획득을 해가지고 오히려 러시아군이 쓰던 뭐 연료가 우크라이나군 탱크에 들어간다고 안 굴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포탄도 다 같은 옛날 구소련전인데 다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력을 더 보충을 해서 동쪽으로 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큰 성과를 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공세를 펼친 이 모습을 보면서 역사는 반복이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모습은 1942년 2차 세계대전 때 동부전선의 모습이에요. 이 서쪽에 이제 지금의 하르키우, 옛날에는 히르코프라고 불렀던 이 하르키우, 지금 그 지역이에요. 바로 요번에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펼쳤던 이지움, 이 전선이 1942년에도 소련과 독일이 맞닥뜨렸던 이제 그러한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련군이, 당시에는 소련이 이 지역에 이제 공세를 이제 펼쳐서 이런 돌출부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보면 더 밀어붙이는 생각을 했는데 독일군이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내고 오히려 역으로 공세를 펼치면서 이 소련군의 무모한 공세를 차단을 하고 큰 피해를 입히면서 오히려 전선을 동쪽으로 이동시킨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1942년 이 히르키우 근방에서 벌어졌던 이 전투는 되게 유명한 이제 전투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관학교에서든 다 아는 거고 분석을 하고,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다 자기네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어떤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지 다 고려를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참 역사가 80년 만에 반복이 되나 싶은 만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사이의 공세를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많은 것들을 이제 얻어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후퇴를 했고, 어떻게 보면 동부전선에서 후퇴를 했다라는 점들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많이 제일 궁금하실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이 오스킬강을 넘어서 동부전선 더 동쪽으로 계속 진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북쪽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제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세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을 도강을 해서 건너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더 밀어붙일 수 있느냐가 이제 상당히 이제 다들 이제 궁금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부전선에서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남부전선에서도 이제 느리지만 계속적으로 전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현재 병력을 뒤로 빼고 방어 전면을 좁히면서 방어 태세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보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엑스표로 그어놓은 이런 교량들이 다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립되어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일부 보도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 뭐 항복 조건을 이제 교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도 어떠한 일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동부전선에서 그동안에 큰 희생과 비용을 치러가면서 얻어냈던 그 영토를 순식간에 상실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장비를 망실한 것들은 되게 큰 이제 타격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병력 부족 문제로 인해 가지고 되게 이제 고전을 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군내 사기 문제도 있던 거죠. 내 영토를 지킨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끌려왔던 내가 여기서 왜 있지라고 하는 러시아군의 어떤 사기가 매우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해진 이제 그러한 상태.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서방의 제재를 통해 가지고 정밀 무기, 우크라이나군이 어디 집결하고 후방에서 뭔가 재배치하고 하는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무기들을 이제 과거처럼 많이 쓸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쌓아놨던 여러 가지 뭐 포탄이라든지 탄약 이런, 그리고 뭐 탱크나 장갑차 이러한 그 재고 물자들도 급속히 이제 소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뭐 평화 협상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오히려 더 강세로 공세로 몰고 나갈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9월 14일 소치에 있는 휴양지로 이동을 한 상태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9월 15일 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있는 상하이
이제 안보 포럼에 이제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이제 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전쟁을 멈춰야 된다,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하는 뭐 연판장이 돌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정말로 이제 전력을 기울여서 상대를 해야 된다, 오히려 이제 총동원령을 선언하고 더 많은 물자를 동원해서 제대로 이제 전쟁할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러시아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서방의 제재에 대해서 가스 공급을 차단하면서 유럽을 더욱더 괴롭히는 쪽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동부전선 공세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누가 뭐래도 이제 미국이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상황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이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의 피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거든요. 정말 인명피해 하나 없이 러시아군을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통해 가지고 아주 괴롭히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러시아군의 어떤 전력을 이제 상당히 약체화시키는데 이제 성공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비공식적으로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미국 그 관련 관계자들은 상당히 정말 짜릿하다, 내가 뭐 이런 일을 성과를 낼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일처럼 상당히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의 판단, 즉 연초부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비용과 여러 가지 외교적인 지원을 해줬던 거에 대해서 잘 판단했다, 우리가 옳았어라고 확신하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무기를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작전에 대해서 조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만 해주면 이 전쟁은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비용과 돈을, 그 다음에 그 희생을 들였던 거죠. 이라크,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의지 없는 그 동맹군을 데리고 뭔가를 해본다는 것들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걸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전혀 달랐던 거죠. 지키겠다는 의지도 투철하고 학습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도와주면 그거에 맞는 결과물을 갖고 오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 당장 여기서 끝내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별로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은 아마 더 이제 이어질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동부전선이나 남부전선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쟁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또 궁금증이 되실 텐데, 뭐 이런 정도로 되면 전쟁이 이렇게 소강 상태로 쭉 유지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끝내자라고 갈 것 같았었는데, 전선이 이제 한번 흔들린 상태죠. 그러다 보니 양측 모두 여기서 뭔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전쟁은 1년을 훌쩍 넘겨서 내년 봄, 여름 정도까지는 뭐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동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펼친 공세,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의 동향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전술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선에서의 변화,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주목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다시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